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지수입니다.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교육학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의고사 교육학 논술을 접하면 지시문을 읽고 배점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제시문을 읽게 됩니다. 배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시문부터 보도록 하죠. 학교 현장 탐방과 관련된 교육기사, 신문기사 일부이고 기사의 내용이 교육과정 부분, 수업 부분, 창의성, 지도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1번에서 4번을 활용해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제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주제에 주의하시면서 4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분석하시기 전에 먼저 각각의 논점별로 배점이 어떻게 배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배점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A학교에서 시도한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및 장단점 각 한 가지, 수업 운영 방법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통합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크게 보면 교육과정 통합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이론이죠. 교수학습 파트에서 B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수 이론의 명칭과 개념, 그 교수 원칙 3가지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수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문이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논점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수 이론이고 세 번째 논점입니다. 창의성 부분이죠. 창의성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과 창의성 개발 기법 3가지를 한 가지를 쓰는 부분인데 이 교육심리학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논점은 교육행정학 파트입니다. 교장이 시사하는 지도성의 명칭과 개념, 지도성의 핵심 요소 중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성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두 번째 교수학습 부분, 세 번째 교육심리,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이렇게 4개의 논점으로 되어 있다. 확인됐죠? 자, 배점 분석을 보겠습니다. 4점이죠. 유형과 장단점 각각 한 가지, 유형 1점, 장단점 각각 한 가지이니까 2점이고 수업 운영 방법 1점. 그래서 총 4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1점씩 배당되어 있고 두 번째는 명칭과 개념이 1점이 배당되어 있고 교수 원칙 3가지가 3점이 배당되어 있죠. 점수로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논점은 3점이 배당되어 있죠. 인지 정의적 특성 한 가지씩 1점, 창의성 개발 기법 1점, 마지막 4점짜리 명칭과 개념 1점, 핵심 요소 중에서 3가지 각각 1점씩 해서 4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자, 점수 배점을 분석했으면 이번에는 제시문 읽기를 들어갔죠. 제시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제시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시문 분석할 때는 배점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교육과정 개선을 시도하며 해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논점으로 보면 논점 1번과 관련된 부분이죠. 논점을 연계해서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논제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점 첫 번째가 교육과정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고 통합의 유형과 장단점 하나씩 쓰고 수업 운영 방법 한 가지 쓰는 거 되어 있죠. 일단은 이게 교육과정 통합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인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학교급을 관통하는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선정했다 해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재구성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재구성했는가? 수업을 위해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예컨대 사회, 수학, 과학에서 개발해야 할 공통된 핵심 역량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일련의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조직했다. 자, 이러한 핵심 개념이나 역량에 대한 수업은 2시간 연속 수업, 반나절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등 탄력적이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요 전반부가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과 관련된 부분이고 후반부가 수업 운영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점 첫 번째는 전반부, 논점 두 번째는 후반부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부는 교육과정 통합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찾고 그 유형의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고 후반부는 수업 운영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개념을 설명해 주는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반부는 보시면
공통된 역량을 추출했다. 공통적인. 여기 있죠. 이 수학, 과학, 사회의 공통된 기능이나 역량 또는 핵심 개념 등을 중심으로 또 주제나 기능, 개념,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통합으로 본다면 간학문적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학문적 통합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업 운영 방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나절 2시간 연속 수업,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여러 날에 걸쳐서 수업하는 것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블록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블록타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추출해서 답안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한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교육과정 관련해서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세 가지의 통합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각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학문적 통합입니다. 다학문적 통합이 뭔가? 다학문, 여러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교과, 여러 학문들을 묶어놨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묶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영역에서 그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교과의 렌즈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묶은 것. 이게 다학문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교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어떤 주제를 여러 교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서 A교과, B교과, C교과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면 이거는 다학문적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A, B, C의 렌즈, A, B, C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한 것을 다학문, 여러 학문이 묶여져 있다 해서 다학문적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다학문적으로 통합하는 설계 방식이 대표적인 것이 광역형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광역형으로 물화 생지를 묶어서 과학이란 형태로 묶는 광역형 교육과정이 이 다학문적 통합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간단히 잡으시고 특징입니다. 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물화 생지라고 하는 이 과목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 또는 독립성이라는 것이고, 각 교과의 정체성, 독립성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이제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말은 이 각각의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이 주제로 인해서 이런 교과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제가 생일 선물 바구니 마련하기다. 그러면 생일 선물 또는 병문안 바구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들을 조금씩 섞어서 이런 주제에 맞게 그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다학문적 통합이다. 그 하나하나의 과일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 각각의 과일을 먹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고루 먹을 수가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개별적 학문 성격이 정체성이 유지가 되니까 개별적 성격이 유지되면서도 이렇게 통합이 돼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성 유지하면서 통합까지도 같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각 교과의 지식 기능이 습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교과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과, 딸기, 바나나 등을 먹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점입니다. 학문들 간의 결합의 정도가 낮다. 이렇게 독립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학문들 간의 결합의 정도가 낮죠. 결합 정도가 낮다면 그만큼 개별 학문의 전문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는, 통합적인 안목보다는 각 교과의 개별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각각의 학문들 간의 결합의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점은 조금씩 다 먹죠. 조금씩. 사과 조금, 딸기 조금, 바나나 조금씩 다 먹기 때문에 한 교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 보면 개괄적으로만 다룰 수 있다는, 개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의 깊이가,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학문적 통합입니다. 간학문적 통합은 사이간자죠. 학문들 사이에 통합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A 학문이 있고, A 교과가 있고, B 교과가 있고, C 교과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 공통이라는 게 공통이죠. 이 간, 사이 간자. 공통적인 개념이나 기능이나 주제를 추출해서 이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면 가량문자 통합이다. 그래서 개념, 공통된 주제, 개념, 기능을 추출해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가량문자 통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가량문자 통합의 특징은, 자, 첫 번째 우리가 특징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과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두 번째 어떤 부분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기로 갈아버린 겁니다. 과일을. 조금씩 담았던 과일을 딸기, 포도, 바나나 등을 한꺼번에 갈아서 믹스기로 갈아서 주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교과의 정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결합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각 교과의 결합의 정도가 강해서 정체성이 약화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럼 주된 관심이 어딘가 이 믹서기로 간 주스를 마시는 데 있는 것이지 각각의 이 교과의 찌꺼기들, 뭐 사과 찌꺼기, 바나나 찌꺼기를 먹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찌꺼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주제나 개념, 기능을 습득하는데 주된 초점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갈아 놓으면 굉장히 종합적인 거죠. 딸기, 포도, 바나나가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한다, 흥미있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종합적 인식론적 경험을 조성해서 동기 유발시키고 흥미와 이해를 높인다라고 하는 건데, 인식론이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지식. 종합적인 지식을 경험할 수 있다. 종합적인 지식. 그러니까 종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해도 좋고, 종합적인 지식을 경험할 수 있다 해도 좋고, 종합적 인식론적 경험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동기를 유발하기 쉽고 이해와 흥미가 높아진다. 두 번째, 종합적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가 좋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믹서기로 갈았기 때문에 각 교과의 개별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죠. 약화된다는 거. 학문의 개별적 정체성이 약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이 통합은 잘 되어 있지만 그만큼 학문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교과를,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딸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포도를 먹는 것도 아니고 섞여져 있는 주스를 갈아서 섞여져 있는 부분을 먹기 때문에 한 각각의 교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부족하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학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가낭문자 통합을 할 경우에 이 운영은 시간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모듈 시간, 블록 타임, 팀 티칭과 같은 모듈 시간, 블록 타임 같은 시간 운영, 팀 티칭과 같은 교수법의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논점 관련된 게 블록 타임이죠. 이 블록 타임을 블록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월화를 배워야 될 내용을 월요일에 한꺼번에 묶어서 묶음 수업 또는 연속 수업이다. 하루에 연속해서 수업 운영하는 것, 보통 이제 2시간 이상 수업을 하게 되겠죠. 이게 블록 타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탈학문자 통합이죠. 이번에는 학문을 초월한다. 초학문 또는 탈학문. 그래서 탈학문적 측면을 초월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실제 생활이다. 실제 생활.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 실제 생활의 문제, 뭐 환경 문제, 교통 문제라는 실제 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면 이게 탈학문적입니다. 여기 실생활의 문제가 있다. 실생활의 문제. 교과 내용이 아니죠. 완전히 실제 생활, 탈학문이에요. 교과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실생활의 주제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주제나 환경 문제, 교통 문제다. 그러면 이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념들이 있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또 어떤 개념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 개념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개념과 이 주제,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개념의 활동을 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탈학문자 통합입니다. 그 탈학문자 통합의 중심은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다라는 것. 그렇게 특징을 보시면 교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죠. 이 속에는 교과가 없습니다. 교과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주된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 주제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환경 문제, 주차 문제 등의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생활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은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해서 교육 경험을 조성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중요한 학습 경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니까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가 선정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 촉진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죠. 또 내용 자체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생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상호 통합이 돼서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저런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기 때문에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개인의 통합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장점 2개 정도 말아두시면 되겠죠. 단점입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이다. 문제 해결 학습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두 번째, 이거 여러 선생님들과 서로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선생님이 필요하면 사회 선생님, 수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서로 팀을 이뤄서 협력해서 이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 관련된 부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죠.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탈학문적 통합. 각각의 통합 형태의 개념 알아두시고 특징과 장단점 간단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 통합적 운영 방법에서 수업 운영 방향으로서는 블록 타임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교수 형태에서는 팀 티칭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도 매우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 관점, 형성 또는 생성 관점, 이 세 개의 관점 중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처럼 이렇게 통합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면 충실도 관점보다는 재구성하는 상호 적응 관점이나 학생과 교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인 생성 관점을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학교와 관련돼서 학습의 전위력과 고차원적 사고력을 함양하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를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논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주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수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수 이론. 교수 이론의 명칭과 개념을 살피고 교수 원칙 3가지를 제시해달라.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떤 교수 이론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지식의 범주를 넘나들고 연결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적 요구에 적응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런 여러 지식의 범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적으로 융통성 있게, 능동적으로 적응력 있게 대처하고자 하는 능력, 이거를 인지적 유연성이다. 인지적 유연성이다. 또는 유연성은 융통성이라고 번역하죠.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융통성. 그러니까 인지적 유연성 이론. 인지적 융통성 이론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학습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상황학습이에요. 상황학습. 상황학습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배우는데 실제 상황에 잘 적용을 못 시키더라. 적용 전이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탈맥락적으로 교과의 추상적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 상황의 적용과 전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상황 맥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상황학습 이론이고, 그 상황학습 이론의 하위 이론 3가지가 인지적 유연성 이론, 인지적 도제 이론, 상황 정착 학습 이론입니다. 3가지 다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합니다. 인지적 유연성. 자, 비구조화된 사례나 자료들에 대한 다면적 해석과 상황 맥락적 사고를 촉진하는 학습 상황을 구성해서 이렇게 비구조화된 과제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비구조화된 과제. 비구조화된 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꾀할 수 있고,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구조화된 과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비구조화된 과제에 대해서 다면적 해석과 상호 맥락적 사고를 촉진해서 학습의 전위력을 높이고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융통성 있게라고 또 포인트 주고 있죠. 인지적 융통성 또 유연성 같은 말입니다. 유연성 있게 지식을 즉각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관련
복잡한 비구조화된 사례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지적 유연성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지적 유연성의 명칭과 개념, 교수 원칙이 논점 포인트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뭔가? 자,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제 과제를 제시해준다. 이 과제는 복잡하다,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제 과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다차원적인 개념의 지식을 재현할 수 있도록 또는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을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 뭔가?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서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지적인 유연성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실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죠.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자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과제를 제시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주제 중심의 학습입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보통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스키마 연합체,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의 연합체, 상황 관련된 스키마 연합체 형성을 위해서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려면 이 복잡한 과제를 세분화시켜서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자면 복잡한 과제를 세분화시켜서 제시하는데 세분화시켜서 제시하는 이유가 상황 맥락에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례를 많이 제시해야 된다. 소규모의 다양한 사례들, 미니 사례를 제시해 주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사례면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되고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 맥락에 실제 상황 맥락에 적용 전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미니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원칙입니다. 주제 중심 학습,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제 세분화시켜 제시한다. 소규모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준다. 왜 그래야 되는가? 간단한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창의성 함양을 강조하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가 창의융합의 인재 양성이고, 두 번째는 창의성,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뭔가, 두 번째 창의성 개발 기법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배경 설명이죠. 여기는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창의적 사고 역량이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창의적 특성의 구성 요소를 알고 사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정작 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창의성 특성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구성 요소 살펴보고, 두 번째,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기법 한 가지를 제시해달라고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키워드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창의성 특징, 인지적 특성도 있고 정의적 특성도 있죠. 길포드가 처음에는 인지적 특성을 제시했다가 인본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지적 특성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비판을 받으면서 정의적 특성까지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인지적 특성,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조직성을 인지적 특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감성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창성은 유창하다는 거죠. 제한된 시간 내에 또는 일정한 시간 내에 다양한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 이 다양한 사고라는 것은 한 범주에서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유창성. 융통성은 같은 일정한 시간에 하더라도 다양한 범주에서 또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고를 하는 것을 융통성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 포인트가 다양한 범주, 다양한 각도라는 것.
다양한 범주에서 사고하는 것이 융통성이고, 독창성은 홀로 독자죠.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독창성이라고 그러고, 정교성은 일레버레이션이 뭔가를 덧붙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사를 덧붙여서, 어떤 아이디어 세부적인 사를 덧붙여서 좀 더 구체화하고 의미를 명료히 하는 것을 정교성이라고 그러죠. 조직성은, 조직이란 말은 연결 짓는다, 구조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에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연결지어서 체계화, 구조화 짓는 능력을 조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적 특성,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관행에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관행에 동조하기를 거부하는 경향, 실패에 대한 불안이 적고, 오히려 위험 부담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등등의 정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만 써주시면 되겠죠. 개발 기법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쓰면 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창의성 개발 기법 중에 대표자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 뇌에 폭풍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집단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구성원들이 보통 6명 정도가 되는데,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사고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브레인스토밍의 원리가 있죠. 4가지 원리. 자양 비결이다. 자유분방한 분위기. 양산.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낸다. 그 다음에 비판 금지. 결합과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결합과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시넥틱스는 여기 신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한다라는 뜻을 갖고, 연결.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유추나 비유로 연결짓는 거죠. 비유나 유추로 연결지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시넥틱스. 이 시넥틱스 방법은 연결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겠죠. 직접 대상환입니다. 직접 유추, 대인 유추, 상징적 유추, 환상적 유추. 이런 방법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 논점입니다. 이번에 지도성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지도성 이론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점을 생각해서 둘을 연결지어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매 문단마다 주제문이 항상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주제, 이거는 이제 어떤 논점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경영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황적 지도성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상황 자체를 변혁하자라고 돼요. 변혁적 지도성이죠. 변혁적 지도성. 상황에 맞게 지도성을 발휘하지 말고 이제는 상황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변혁적 지도성. 저는 학교장으로서 학교 조직이 다른 실체로 변화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내적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말하는 교장의 지도성은 변혁적 지도성이다. 상황 자체를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 자체를 뜯어 고치려면 구성원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혁적 지도성인데, 변혁적 지도성의 명칭과 개념 그리고 핵심 요소 4개 중에서 3가지를 제시하라.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혁적 지도성이 뭔가? 자, 변혁적 지도성은 결국은 이런 지도성을 얘기한다. 상황 자체를 변혁하는 지도성인데 어떤 지도성인가? 자, 상황을 변혁시키려면 구성원들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죠. 생각을 바꿔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덧붙이고 싶으면 앞부분을 접붙이면 되죠.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려면 성장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욕구를 자극해서 동기화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다.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이런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요소입니다. 변혁적 지도성의 특성 또는 핵심 요소, 어떤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이 변혁적 지도성을 발휘하려면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가지고, 이상한 영감의 지게를 쥐고 막 상황을 변혁시키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특징 또는 핵심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상한 영감의 지게다. 변혁적 지도성은 이상적 영향력,
또는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완전한 영향력을 지도자가 카리스마적인 지도성을 발휘하려면 비전을 제시해주고 신뢰와 존경을 갖고 신뢰와 존경을 받고 동일시 대상이 될 때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지도자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면 비전을 제시해주고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동일시 모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화시켜야 돼.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동기화시키는 거죠. 영감도 동기화하려면 비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와,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제시해주면 동기화된다. 지적 자극입니다. 자극하는 거죠. 기존 상황을 완전히 변형시키려면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지적 자극입니다. 기존 상황에 대해서 혁신적,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자. 개별적 배려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을 개별적 배려다 해서 네 가지입니다. 이거 베스가 제시해서 베스. 총 i가 4개라서 for i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제시문 분석하고 그다음 간단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가? 서론 5줄 이내로 끝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서론 도입 형태로 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주제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이게 주제죠. 이 주제가 중요하다. 주제가 필요하다. 주제의 중요성, 주제의 필요성, 주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논점을 4가지 논점을 여기 등해서 4가지 논점을 제시해주고 마지막 문장 주제를 논의하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한 3문장 또는 4문장 정도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를 위한 교사나 학교의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요하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점 등 여러 부분에서 과제를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문장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주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4문장 한 5문장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본론입니다. 본론 각각의 논점별로 논점을 주의하시면서 배점 기준에 맞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A 학교에서 시도한 교육과정이 뭐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A 학교에서 시도한 교육과정 통합은 가상문자 통합이다. 해서 명칭 제시해주고 개념 서술하라고 그랬죠. 가상문자 통합이 뭔가 간단하게 공통된 주제나 개념을 추출해서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들라고 그랬죠. 장점은 해도 좋고요. 가상문자 통합은 종합적 인식노적 경험을 조성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교과별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자칫 기초 교육을 저할 우려가 있다. 또는 장점은 또는 단점은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운영 방법이 뭐냐 물어봤죠. 가상문자 통합에서는 여러 교과 내용이 섞이고 블록화된 교과 간 공동 수업이 활용되기 때문에 수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도입 부분이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A 학교에서 시도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수업 운영 방법 블록 타임이다. 블록 타임 개념 서술해 줘야 되겠죠. 블록 타임이 뭔가 연속 수업이다. 하루에 연속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다음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 지금 앞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양괄식으로 썼는데 두 괄식으로 쓰든 미괄식으로 쓰든 양괄식으로 쓰든 반드시 각 논점별로 주제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제문은 키워드, 주제어라고 하는 이 주제어. 주제어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지 주제문이 됩니다. 이처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합 교육 방식, 통합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논점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맥락을 토대로 학습의 전이가 촉진되는 수업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비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수 이론이 뭔가? 이게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개념 서술해 주시면 이렇게 복잡하고 비교조하는 실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지식을 재현하도록 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방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이제 스키마 연합체, 상호 의존적 스키마 연합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서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교수 원칙 세 가지를 들라고 했으니까 교수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주제 중심 학습한다 그랬죠. 왜 그런가? 요것 때문에 그렇다. 상호 의존적 스키마 연합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잡성을 지닌 과제는 세분화한다 그랬죠. 왜 그런가? 왜 세분화해야 되는가? 상황 맥락에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소규모 사례를 제시해준다. 다양한 소규모 사례. 왜 그래야 되는가? 실제 적용하고 전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실제 상황에 적용 전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시 주제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즉각적으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길러줄 때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해낼 수 있다. 세 번째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생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해 줘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시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성의 특성 중에서 창의성에는 유창성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유창성이 있다. 유창성 개념 많은 아이들을 산출해낸다. 그 다음에 한편 두 번째, 정의적 특성이 뭔가? 정의적 특성,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대표적 기법 하나 들라고 했으니까 브레인스토밍 있다. 브레인스토밍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죠. 자유롭게 집단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양, 비, 결의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자, 그다음 주제문이죠. 이와 같이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주제어 들어가셔야 되고, 이걸 길러내려면 창의적 사고 구성 요소를 알고 그 다음에 창의적 개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서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D학교 교장이 시사하는 지도성 뭐냐 물어봤으니까 변혁적 지도성이다. 명칭 그 다음에 개념 제시,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변혁적 지도성이 뭔가? 이렇게 구성원들의 성장 욕구를 자극해서 구성원들의 동기와 태도를 바꾸고 신념과 태도를 바꾸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지도성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제시하면 첫째, 이상한 영감의 지게다.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이게 뭔가? 비전 제시, 신뢰와 존경, 동일시 대상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영감적 동기와 영감적 동기는 이제 영감을 통해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뭔가? 비전 공유하는 것이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주고 기대와 도전감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적 자극이다. 뭐냐? 기존 상황에 새로운 각도에서 기존 상황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문입니다. 이처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교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변혁적 지도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논점에 대한 논술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려야 되겠죠. 결론 전체 주제를 한번 잡아주고 간단하게 4개의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전체 주제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 주제문은 학교 현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어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4가지가 요구된다. 이를 첫째, 통합적 교육과정 마련하고, 두 번째, 인지적 유연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 번째, 창의성을 개발시켜 주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변혁적 지도성을 발휘함으로써 학교 자체를 변혁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죠. 정리를 잘 하셔서 교육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도점 받으시고 전공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념해 주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all. 수고했습니다.